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박사와 함께하는 살아남자 경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하시죠. 살아남자 경제. 장 박사님, 오늘은 이 절실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집 가진 죄 대 권력 가지고 세금 막 때리는 죄. 염라대왕은 누구를 잘못했다 그럴까? 이런 겁니다. 세금 쪽이 더 빨간색이 됐네요. 요즘 집 가진 사람도 죄진 사람입니다. 뭐 본인은 열심히 노력해서 네. 이제 한평생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했다는 사람조차도 이제는 죄인이 됐다는 네. 그런 느낌이 되니까. 종부세가 뭐 한 20몇만 원 낸 사람이 이제 10억만 넘어가면은 120몇만 원을 내야 되니까. 아유, 그 정도면 괜찮죠.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예, 예. 현 정부 들어서 역대 정권보다도 가장 높은 상승률. 3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뭐 경실련에서 조사한 것도 53%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값을 자기네들이 올려놓고 왜 세금을 우리 보고 내라 그러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피눈물이 나는 그런 심정을 토로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이제 피눈물입니다. 집 가진 죄가 피눈물입니다. 네, 좀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는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우리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국토부 장관은 50몇 % 올랐다는데, 경실련에도 본인은 12%밖에 안 올랐다고 그렇게 빡빡 우게 되잖아요. 뭐 이제 그건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예. 그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집이 형편없는 집도 있고 아주 고급 주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 아마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근데 이제 경실련에서 조사한 거는 그 시민들 감각에 맞게 25평 아파트를 가지고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거는 훨씬 더 리얼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우선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집 가진 게 죄가 된 나라 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우선 이 다른 나라도 이런 예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시면서 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반증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제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 정부가 세금 폭탄이라고 그러죠. 이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한 건데 세금의 가혹한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공자님도 한 말씀 하신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정치다. 근데 여기서 정치는 세금을 마구 때리는 정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막 주변에서 날뛰고 그러는데도 차마 못 떠나는 것은 다른 데로 가면은 정치가 가혹하다, 세금이 가혹하다, 이걸 걱정해서 그랬다는 거 보고 공자님께서도 이제 한탄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고사성어도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이 세금이라는 것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가 행정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민이 벌어놓은 것 중에 일부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국가가 기반을 마련해 준 대가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금 더 낸다. 이런 이제 어떤 사회적인 합의 때문에 이제 세금이 된 건데, 이런 제도가 생긴 게 사실 얼마 안 돼요. 역사적으로 따지면은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시절에서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왕이 이제 자의적으로 세금을 막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중구난방이 되니까 영국에서도 이제 국민의 대표를 통해서 세금을 걷자.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하는 법률에 따라서 세금을 걷자. 이렇게 되면은 왕이 자의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의 조세 법률주의라는 원칙으로 쭉 이어져 온 건데, 최근에 우리 사태를 보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말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보기 어려운 사건들이 자꾸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국민들과 함께 정말 짚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여야를 막나 여당은 여당대로 네. 뭐 독선이고 야당은 무기력하고 네. 또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게 물론 정권 담당하는 사람들이 몰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이 고급 공무원들 부총리를 비롯해서 저 말단 공무원까지 일단 정권에 뭐 좀 심한 표현은 하수인 앞잡이 돼가지고 그러면 예, 그 모든 그 이론을 제공하고 또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이번에 갑자기 뭐 부동산 세금 폭탄법, 그다음 임대차 3법 뭐 이런 식으로 온갖 그 주택 시장에 국가 개입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법안을 먼저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놨더라고요. 예, 예. 총 11개 법안을 이제 통과시켜놨는데 예. 이것은 야당하고도 일체 상의도 없었지만은 그 흔한 그 공청회나 뭐 이런 의견 수렴조차도 없이 그러니까 더구나 시민들이 세금이 너무 과중하다. 다주택자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줄 알았더니 1주택자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엄청난 세금이 올라가는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항의하는 집회들을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 예.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역사적으로 볼 때 국회를 도대체 왜 만들어놨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신체의 자유가 있고 그다음에 재산권 보호가 두 가지가 그렇죠. 근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조세법률주의. 네. 국민의 대표가 동의를 해지된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취지는 뭐냐면은 무거운 세금을 매기지 말아달라 그렇죠. 하는 바람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뜻에 반해서 마구 세금을 이렇게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은 그 사람들이 과연 정말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건가? 정말 그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이전에 그 사항으로 소급하는 것은 안 된다. 물론 이제 신체에 관한 사항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취지가 하여튼 법을 만들더라도 과거로 소급하지 말아라.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불리한 일을 갖다가 혜택을 주는 일이면야 물론 이제 소급을 해도 되지만은 불리한 일은 하지 말라. 네. 특히 신체 자유를 구속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세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세금도 과거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면은 경제 생활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건데 이번엔 그 어떤 불소급의 원칙 이것도 깨지고 그다음에 세금 폭탄도 터지고 그다음에 또 국가가 임대료 시장에 또 개입하는 그런 근거도 만들어 놓고 이러한 일들이 최근에 그 여러 그 글들에서 많이 나오는 거지만은 이게 베네수엘라 그 망해버린 베네수엘라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정말 엇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선 이거 베네수엘라를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대료를 이제 9년간이나 동결 했어요. 세긴 세죠. 9년간이나 동결하면 물가는 엄청나게 오를 텐데. 그런데 우린 그래도 4년인데죠. 그렇죠. 그래도 또 이제 5%라도 이제 한번 갱신할 때 올린다. 뭐랄까 거기처럼 막가파는 아닌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죠. 문제가 굉장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못 올리는 상황인데 내가 집을 수리할 이유도 별로 없는 그렇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집을 이제 방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2011년도에는 부동산 사기 방지법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이제 제대로 했냐 국가가 다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임의 퇴거도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요새 임대차 3법에서 그 세입자 보호한다고 하면서 세입자가 그 자기가 살겠다 그러면 계속 갱신해주는 그 청구권을 우리는 그래도 한 번 더로 2년 단위 한 번 더로 인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무제한으로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임대료도 결정하고 뭐 신고제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이번에 임대차 3법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참 놀랍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 어떻게 망한 나라 전철을 그렇게 따라가느냐.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바람에 이제 사람들이 그 집주인이 세를 안 놓는 거죠, 이제. 아이고, 세입자만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게 내 집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집을 안 내놓으니까 이제 임대할 수 있는 그 집들이 확 줄어든 거죠. 그래서 3% 수준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살긴 살아야 되는데 다급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패닉 바잉이라고 집을 사는, 그러니까 묻지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사다 보니까 통계에 의하면 1년간 6배가 올랐다고 그래요. 와, 왜냐면 뭐지 꼭 집을 안 사도 되는 사람이 있고, 나 전세로만 살랜다. 거기는 이제 전세는 없고 월세니까. 뭐 그 월세를 안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건이 없으니까 그럼 어디 뭐 그 저기 뭐 열대우림 가서 뭐 오두막 짓고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빚을 얻어서라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거대한 수요를 깨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공급은 제약돼 있는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가격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당연히 이제 희귀 물량에 대해서는 또 암시장이 모든 경제가 다 그렇지만 가격을 통제해서 시장가보다 낮게 통제를 해버리면은 암시장은 꼭 생겨요. 우리 뭐 야구장에도 가끔 수요들이 많으면은 암시장 팔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 독일도 유사한 제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 해보니까 이제 여기처럼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임대료도 오르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왜 그런 그 외국의 그 잘못된 선례를 따라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면피 정책을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세금 폭탄으로 계속 이제 세금은 사실은 전가할 수 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려고 그러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뭐 굳이 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사실은 이게 고스란히 전가가 되고 나중엔 또 그 주택 가격에도 또 이게 반영이 되거든요. 세금 낼 만치를 미리 받아버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집값이라는 게 묘해서 한번 형성이 딱 되면은 아주 그냥 뭐 우리처럼 IMF 경제 위기 이런 위기가 아니면은 쉽게 이렇게 안 떨어져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마 이제 조만간에 뭐 부동산 폭락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우리 경제가 크게 망가진다는 시그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후퇴를 하더라도 질서 있게 후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본의 예가 여러 가지로 참고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계속 폭락을 하면서 20%까지 떨어졌잖아요. 집값이 20%까지 떨어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자산으로 주로 가지고 있던 자산들이 다 날아가고, 그러면 경제가 이제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집값 오르는 거 사실 세금 폭탄을 때리더라도 지금 이번에 그 나온 대책을 보면 대체로 보면 저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주택자를 겨냥을 해서 사실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죠. 그거는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인데, 재산세는 이제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이제 반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거는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때 세금 부담을 무겁게 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 견디지 못하면 집을 팔아라 이런 시그널이 되잖아요. 근데 팔 수도 없는 게 양도세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제 양도소득세를 물리니까 지금 이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팔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 뭐 다주택자는 뭐 팔 수가 있는지 몰라도 그래도 그동안 다른 주택으로 크게 뭐 벌었다 그러면, 근데 그래도 그 사람들도 잘 그렇게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양도소득세가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세율이 높거든요. 그 극단적으로 하면 뭐 저기 지방세까지 하면 60%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차이가 보통 뭐 그냥 장기 뭐 공제도 해주고 그러면 조금씩 경감은 되긴 하지만, 근데 그 세금을 뭐 20, 30%라도 예를 낸다 그러면은 그 세금 물고 또 취득세 또 올라가면 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른 집으로 바꿀 때 동일 면적으로 옮아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되게 편한 얘기들을 해요. 보일소에
못 견디고 그거 팔 정도면은 당신이 살던 동네가 아니라 다른 싼 동네 가서 살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 그럼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익숙한 데서 살고 싶어 하는 거지 굳이 떠나서 뭐 직장이나 뭐 이런 거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런 수요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그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종부세라든지 그 재산세 같은 거를 이제 이게 큰 폭으로 오르잖아요. 네. 이게 내가 수입이 있을 때는 네. 그 수입으로 메꿔 넣을 수가 있는데 수입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방 평생 살면서 자식 키우고 지방간 근근히 유지하고 노년에 그냥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수입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세금이 아까 종부세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은 이게 뭐 60% 나오면은 뭐 쉽게 얘기해서 지방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에 몇 천만 원 내기가 벅차잖아요. 이거 안 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세법 개정안을 보면은 예.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또 장기 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경감은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세금의 기초가 되는 공시 가격이 있습니다. 이 그동안에는 대개 한 60% 시가의 한 60% 정도를 받다가 이제 점점 올려서 2023년에는 100%까지 간다는 목표인데 세율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그 기초되는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자연 오르죠. 당연히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세금 오른 게 1가구 1주택이라도 이거 좀 넘어와 보세요. 1가구 1주택이라도 다음입니까? 여기 이제 언론에서 나온 걸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그냥 우리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니까 한 35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의 봐도 벌써 2019년에 99만 원 냈다가 지금 그 올해 올랐지 내년에 또 오르지 이렇게 계속 오르거든요. 2년 만에 한 50만 원 더 가까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보다 이제 조금 더 고가 아파트로 가면은 이게 이제 장난이 아니겠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기 공시 가격을 9억 이하로 잡았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9억 이상으로 올라가면은요. 1,000만 원 넘어가는 건 가볍고 지금 강남의 주요 지역 같은 데는 몇 천만 원씩 그 부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종부세가 뭐 어떻게 뭐 집값 올라가는데 왜 그거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러지만은 종부세라는 거는 그 집을 팔아서 발생된 소득에서 물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물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아서 일단 집 한 돈은 가지고 있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거기서 내니까 좀 세금 많이 내니까 속은 좀 쓰리지만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종부세는 그냥 숫자상으로 오른 거거든. 숫자상으로 오른 건데 이걸 이렇게 과도하게 내라 그러니까 참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미실현 이익이라는 거는 자기가 돈을 벌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벌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는 그건 사실 원칙적인 그 세수 목적은 아니다. 이런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상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 100원에 샀는데 200원 됐어. 100원 벌었잖아요. 근데 그거 팔아서 그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지 그 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숫자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는 이제 맨날 올라가는 것만 봐서 그런데 주식 같은 거 보면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100원 샀는데 200원 되는 게 아니라 5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100원에서 200원 올라갈 때 세금 물리던 데서 이제 앞으로 뭐 세금도 뭐 물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예시로만 든 건데 그러면 떨어지면 보상을 해줄 거예요. 세금으로 보상을 해줄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 올라갈 때만 이렇게 되게 물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처음에는 다주택자한테 세금 공세가 가나 보다 하고 생각했던 1주택자들께서도 이게 장난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뭐 지난번에 그 뭐 내려와 뭐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열받은 사람이 이제 많잖아요. 특히 그 부동산 규제를 22번이나 하고 뭐 이제
앞으로도 몇 번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글쎄요. 근데 이 대출을 규제한다는 거는 몇 번이 아니라 지금 3년 만에 22번이니까 그 비례로 나눠요? 네, 비례로 나누면 기본은 10번이고 지금 뭐 다급하고 이런 걸 봐서 한 15번 이상은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신기록을 세우려고 그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 특히 그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결정적인 타격이 된 게 네. 대출 규제거든요. 네. 그 부동산을, 그러니까 집을 사는데 자기 돈 100%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부모가 잘 살아서 이렇게 하고 보태주는 경우는 예외고 네. 거의 99%는 사실은 자기가 벌고 좀 부모님도 약간 도와주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집을 살 때 대출은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이제 규제가 너무 심해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 이제는 우리 집사기가 틀렸나 보다. 뭐 이생망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막 나오잖아요. 생망, 예. 근데 우리 사회에서 아시다시피 집 한 채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 예, 예. 왜냐 거주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건데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특히 30, 40 세대들이 이제 드디어 시위를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시위에서 먼저 시작이 된 거죠. 네. 그 맨 앞부분에 아까 그 처음에 그 온라인 시위에서 시위부터 시작을 해갖고 네. 이제 드디어는 이제 오프라인 시위까지 들어갔는데 네. 이 촛불을 들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 야, 정말 아이러니하다. 촛불로 일어선 정권에 촛불이 대항마로 등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민심이 악화됐으면은 이런 정도까지 이런 시위에 나오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절박감을 호소하는 건데 예. 그런 와중에서 민주당은 다수라고 해갖고 이 부동산 세금 폭탄법이니 임대차법이니 이런 거를 상임위에 다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우리가 이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정상적인 뭐 여야 뭐 논의조차 없이 그냥 통과시켰다 그러니까 야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게 하나의 굉장히 신호탄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아마 정권이 이제 그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어디죠? 여기 이제 원희룡 지사는 문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코멘트까지 이제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 민심을 돌보지 않는 경우는 사실 권력이 오래 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 화무 11홍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꽃이 뭐 10일 이상 못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현 정부가 그 사이에 어떻게 해놨는지 입법부도 이제 장악이 됐고 사법부도 뭐 장악이 됐다고 그러고 네. 또 언론도 뭐 이제 거의 뭐 그렇다고 그러고. 언론이 이런 얘기예요. 뭐 저 3040 토요일 날 시위한 거 이런 거 한 줄도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과거 절대 왕조 시대에 왕이 된 건데 예. 루이 14세 있잖아요. 그 프랑스 대혁명 때 그 왕. 예, 예.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이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절대 왕권을 휘두르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프랑스 대혁명 터지면서 단두대에 사라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망한다. 이런 게 하나의 세계사적인 그 사건들이 쭉 이어져 온 건데 왜 그런 전철을 밟으려고 그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시장 경제 원리가 항상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도록 해주는 것이 정책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현 정부가 대체로 보면은 세금을 이제 보유세 이제 많이 부담되는 사람은 팔아라 뭐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건 좋은데 그걸 또 양도세를 또 과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서 돈 좀 벌어서 나가는 거 못 봐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막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자는 이거 팔아서 자기 원본이 보존이 안 되는 상태가 되면은 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세금 아까 종부세라든지 네. 소득세를 이제
수입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지금 제도는 제가 보니까 저기 장 박사님 그 사장으로 계셨던 캔코 자산관리공사 거기에서 국가가 개입해서 공매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세를 체납했을 때 그때 이제 압류를 하고 국세청에서 압류를 하고 이제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를 의뢰를 하죠. 예, 그럼 결국은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은 자기가 이 높은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집을 국가에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게 그거는 그런 사례가 안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기가 수입을 어디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결국은 그 높아진 종부세라든지 이런 걸 부담 못할 경우에는 공매로 넘어가서 국가에서 처분을 해버리면 국가에서 뺏어간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정말 이 국민들 이제 전에는 정치 잘못한다 뭐 정권이 왜 이렇게 국민을 제도적으로 압박하냐 이런데 이게 현재 세금으로 우리 국민 개개인한테 지금 영향이 미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정권적인 차원에서는 아까 이게 또 합리적으로 팔 수 있는 기회도 양도세를 올려가지고 안 주고 이런 게 그 목적이 뭔지 아직까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장 목사님은 목적이 뭔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제 현 정권의 특색이 편가르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국민을 이제 편가르기 하면서 그 가진 자 요 앞에 가진 자 못 가진 여기 바로 여기네. 집 가진 자 못 가진 자로 구별하는 그러니까 매사가 이제 그런 편가르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 가진 국민은 이제 죄가 된 거야. 공공의 적으로 본 거야. 한 주택은 좀 봐주지만 다주택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가 어디 이제 그 지방에 뭐 집을 한 채 더 근본하게 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 여러 개 되면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투기로 보고 사실은 이제 그 지방의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공기관 이전도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러지만은 그것조차도 안 되는 데는 사실은 1가구 2주택을 장려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그래서 그 시골에 그 농가주택 같은 것도 사도록 해줘야지 이제 좀 활성화가 되고 폐허로 안 변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률적으로 전부 그냥 1가구 2주택, 3주택, 뭐, 아주 뭐 수백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완전 투기 목적이라고 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야, 이제 너 적이야. 너 근데 여기서 돈 벌었지? 집값 올랐으니까 돈 벌었잖아. 집값은 누가 올렸어요? 자기네 정책 잘못해서 올린 게 많잖아. 수요 공급 그 균형이 깨지면서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포기 선멸하겠다는 식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가 겁이 나니까 이사를 못 가. 그러니까 이제 거주 이전 예차에도 제한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중에서는 현 정부가 재정을 이제 방만하게 지출을 하면서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 지난번에 긴급 재난지원금도 뭐 14조 원에 이렇게 풀고 막 이렇게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통계를 보면은 통화량이 이제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게 이제 M2가 이제 3개월 정기예금까지 포함한 그 금액인데 이 정도 3,000조나 되는 돈이 물론 이제 현금으로 하면 한 1,000조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돈이 사실은 산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되거든요. 근데 산업으로 하려면 이게 그 벤처 그 창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좀 이렇게 기업에 또 제대로 이렇게 해서 활성화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서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그 우리나라는 또 기업도 적폐세력 비슷하게 돼갖고 그러니까 기업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잘. 이번에 상법 개정한다는 것도 보면 기업은 완전 적이 된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럼 이제 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덩치가 큰 돈은 부동산으로 가고 근데 봉급 생활자들 이제 그저 큰 돈을 동원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증권 시장에 들어가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동학 개미가 됐다고 그런 표현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런 일종의 이제 약간의 버블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걸 사실은 정책자 차원에서 물꼬를 틀 수 있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시중에서는 이제 22번이나 대책을 한 거를 이 두더지 잡기 놀이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의 그 정책을 펴면은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게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것도 어떻게 좀 보완을 하고, 다듬고 그러면서 미리 이제 다듬고 해갖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사실 현실에 나가면은 많이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게 도대체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막 내보내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뭐 하나 이제 그거 아닌데요. 그러면은 그래? 그럼 또 이제 그거 땜질하고 그게 마치 우리 두더지 톡톡 올랐을 때 방망이 치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 박사님, 검토도 안 하고 내보낼 수도 있는 게 네. 아니 전에는 뭐 이 장관이나 이런 뭐 공무원들이 이 정책 실패를 하면 다 물갈이를 해버리잖아요. 네. 뭐 민심에 위반된 일을 하면 전부 다 저거 하지 않습니까? 물론 22번 정책 실패를 해도 장관은 버젓이 또 내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딱 이러면 그분은 역량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다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자기가 뭐 이거를 뭐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뭘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합니까? 하다 안 되면 이거 해보고 자기 손에 안 보고 자기네들은 다 그리고 그 미리 정책 만들면서 비싼 곳, 돈 되는 곳에 자기네 땅 다 사놓고 그 다음에 집 다 사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뭐 더 듣고 싶어 뭐 우리 장 박사님 그 이론적으로 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장 박사님은 주택 문제는 결국은 대안은 공급밖에 없다는 게 대안이시고 아까 그 마지막 부분에 이거 뭐 너무 시간이 오래 갔어요. 한 40분이 지나갔는데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아까 보니까 이 어디 있더라? 맨 뒤에 있는데 아니 그거 말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그 정권에 따라서 올랐던 게 요거 이게 이제 경실 아까 말씀드린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기준이 25평 아파트인데 자 김대중 정권 때 25평 아파트가 3억 9,500이죠. 예, 근데 노무현 때 25평 아파트가 7억 6,400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이가 또 경제 94% 오른 거예요. 94% 올랐죠.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도 경제를 좀 아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13% 내렸어요. 근데 공급을 많이 늘렸죠. 네, 공급을 그때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아까 대안은 공급밖에 이제 그 장 박사님 말씀하시는 게 맞다는 게 여기서 이제 현실적으로 여실히 드러나는 게 이명박 정권 때는 공급을 많이 하니까 13% 내려서 25평 아파트가 6억 6,300인데 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뭐 어쩌다 보니까 27% 오는데 8억 200억밖에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자 문재인 정권 3년 들어가지고 이거 얼마나 올랐습니까? 53%니까 53%. 조만간 이제 1등 할 것 같은데요. 네, 53%인데 25평 아파트가 지금 12억 9,200만 원이 됐는데 이걸 보시면서 이 정권이 무슨 주택 정책에서 실패했으면 할 말이 없고 국민들의 어떤 그 여론이라든지 민심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듣고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잘 그걸 해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세금 폭탄 남기고 자기네들은 미리 그 정보 알아가지고 좋은 데 가서 땅 구입해놓고 아파트 구입해놓고 뭐 설마 그러기야 하겠나마는 하여튼 어쨌거나 아니 그거 드러났잖아요. 네?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높은 사람들 뭐 강남 뭐 지금 와서 팔라 말라 팔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수요 공급의 원리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신규 공급 확대하는 노력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공공 임대를 좀 확충할 필요는 있어요, 사실은요. 아니면 장기 분할 상환으로 해서 소규모 주택은 그렇게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신규 공급에만 치우치다 보면 기존에 거대한 물량들이 있거든요. 이 물량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신규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 대책은 양도세를 대폭 면제를 해주든가 해서
이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네. 실제로 그 양도세가 많이 줄어들었을 때 공급량이 늘어났다. 이런 연구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타겟을 잡을 때 어느 한쪽을 잡고서 가야지. 그 한쪽은 이쪽으로 몰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보유도 세게 하고 팔고 나가는 것도 막고 이러면 오히려 폭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글이 진정이 안 되면은 현 정부 이제 불과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2년 사이에 신규 공급한다고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4년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타임을 놓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신규 물량이 공급되는 게 현실로 어려우니까 양도세 대폭 완화시켜 갖고 기존의 물량이 나오게 그렇게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대책인 것 같은데 장 박사님 뭐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 이거 조금 이 사적인 질문인데 유튜브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 박사님을 이렇게 뵈면은 정말로 국가 거시경제, 그 다음에 이 생활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평생 그 공직도 거기서 하셨고 또 공부도 해오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많은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정권을 갑자기 이제 정권을 잡은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이제 지금 놔두고 지금 공무원들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산업자부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은 정통 공무원 아닙니까? 장 박사님처럼. 네.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어떤 게 나라가 흥하는 길이고 어떤 게 망하는 길이고 이런 건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정권 잡은 사람들의 생각을 백업을 해주잖아요. 예. 백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정책도 다 나오고 그러는 거지. 정권 잡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 갑자기 어쩌다 그 장관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 구체적으로 알겠어요. 근데 백업을 해주는데 아니 평생 그 자기가 그 장관보다 더 잘 알고 그러면 자존심이 있어서라도 아니 공무원 될 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철저한 그 자기 복무 그 자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나쁜 것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 이제 위축이 돼서 이제 그런 건데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과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현 정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청와대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청와대 그 아이디어를 백업해주는 거기에 이제 급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옛날보다는 참 많이 그런 자율성은 떨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아이고 장 박사님 뭐 옛날이라지 얼마나 옛날입니까? 탱고 사장은 그전데 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신념인 것 같고 자기의 어떤 그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 공무원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한 그거밖에 국민들은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 뭐 이런 공무원들을 일일이 따지다 보니까 더 저한 게 아니 그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독립기관이라는데 국회의원 한 분 하면 가문의 영광 뭐 온 성씨의 영광인데 이 사람들도 보면 그 여당 국회의원 또 그렇다 칩시다. 야당 국회의원들 요즘 삑소리야 국민들 속 탑니다 정말. 그 신발 던지고 뭐 그다음에 3045 촛불 들고 전 정권이 들고 있는 촛불 들고 나오는 게 이게 그냥 언론은 이 폐쇄돼 가지고 통제해 가지고 한마디 말도 안 나오지만 사실은 이게 촛불을 들고 나왔다는 자체가 지금 이게 큰 하나의 이슈거리거든요. 상징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인데 하여튼 뭐 저희도 국민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야당 국회의원들 정말 전에 지금 여당 국회의원 된 사람들 참 이게 뭐 얘기하기가 정말 한 사람이라도 좀 전투력 좀 있어 주십시오. 국민을 위한 생각 좀 있어 주십시오. 이거 정말 국민들 이 목구멍이 다 조여옵니다. 집 한 채 못 가지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속 타겠어요 이거. 그러면 나이 먹고 이거 집 뺏긴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한번 야당 국회의원들 정말 정말 있으나 마나 국회의원님들 정말 좀 분발하십시다. 정말 오늘 그 집가진제 대 권력 가지고 세금 막 때리는제 이거 염라대왕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이게 더 나쁜 놈이다. 권력 가지고 세금 막 때린 죄는 이건 염라대왕까지도 오지도 못한다. 이렇게 판결을 나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